예,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것저것 하다가 과학에 왔는데, 과학은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하다가 과학자가 되진 못했고, 요즘은 제가 과학 관련돼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요. 또 이런 곳에 와서 과학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일산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늦어졌는데 PPT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얘기를 그냥 들어갈게요. 제가 할 얘기는 과학과 상상의 경계 어딘가에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제가 주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고요. 우주잖아요. 저 위에 이게, 그죠? 예. 밑에는 아주 소우주, 소위 말하는 소립자 세계를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이제 저 큰 우주에는 은하, 단부터 시작해서 초은하단, 은하단, 은하군, 은하, 그리고 행성계, 태양 같은 행성을 중심으로 하는 행성계, 행성 등등, 그리고 거시적인 규모에서 우리 세상도 어쩌면 거기에 포함되겠죠. 사람, 나무, 흙, 산, 바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죠.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거는 제 주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망원경이나 이런 걸로 저 별을 보기도 하고, 밤하늘에서 그냥 점으로 박혀 있는 별을 본 정도고, 여기 밑에는 소립자 세계는 더더욱이나 아무것도 본 게 없죠. 다들 저런 게 있다고 하니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데, 언젠가 이게 갑자기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우주론을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조금씩만 깊이 들어가도 아주 이상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뭐 상대성 원리나 양자역학도 그렇고, 상대성 원리는 거시적인 규모에서 아주 이상한 개념이고, 양자역학은 또 미시적인 개념에서 아주 이상한 개념이고, 그 외에도 너무 터무니없지 않은가. 어느 날 아침에 깨서 야, 이것들이 정말 저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철학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너무 많이 던지는 질문이다 보니까 좀 진부한 끼까지 있죠. 답은 전혀 모르지만 저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분명한데, 저한테 떠올랐던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정말로 존재하나? 우리와 나머지 모든 것은 정말 있을까? 이 궁금증이 생겼고, 오랜 세월 동안 천천히 조금씩 생각도 하고 책도 읽고 하면서 내린 결론까지는 아니죠. 제가 결론을 내리면 안 되죠. 과학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임의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지만, 어쩌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그리고 모든 것은 과연 존재하냐 아니냐. 존재한다면 우리가 아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인가. 일단 재밌는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소위 말하는 다중인격 장애라는 걸 묘사한 그림입니다. 요즘은, 옛날에 다중인격 장애라고 하다 요즘은 해리성 정체 장애라고 아주 학문적으로 올바른, 정치적으로 올바른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아주 극단적인 예들이 있어요. 실제로 임상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신뢰가 굉장히 많은 케이스죠. 물론 뭐 우리 주변에 보일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이 연구 결과들 중에는 한 사람이 20개 이상의 인격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들이 서로 전혀 관계없는 성격과 심지어 성별, 직업도 있어요. 다중인격, 내 몸속에 사는 다른 인격인 주제에 직업도 특징도 장점도 할 줄 아는 것도 다 다른.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남부의 농부라고 시작고요. 본체라고 생각되는 이 인격이. 근데 나머지 하나의 인격은 러시아 여자예요. 그래서 러시아어를 구사를 해요. 실제로. 근데 이 농부는 러시아어는커녕 러시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한쪽은 무술의 달인이고 한쪽은 마약 중독자고 한쪽은 수학자. 극단적으로 이런 식으로까지 나눠진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중에 한 인격이 놀러 나갔다가 야외에 한 인격이 발현이 됐어요. 아줌마가 발현이 됐는데 거기서 밖에서 벌에 센 거예요. 벌에 쓰니까 퉁퉁 붓잖아요, 눈이. 그리고는 병원에 와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다른 인격이 등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없어져요. 벌에 쐰 게. 갑자기 러시아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런 보고들이 있죠.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죠. 어딘가 어릴 때 주워 들은 게 머리에 박혔다든가 뭐 자기는 기억을 못하지만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무슨 이유론가 러시아 TV를 맨날 틀어놨다든가 이런 식의 정황을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 역시 이렇게 증명되는 건 아니거든요, 명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상과 과학의 중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고 중에 하나는 제가 읽은 의사의 보고 중에 하나는 벌에 쏘여있던 흔적이 다른 인격이 들어오니까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격이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것만도 너무 신기하고 인격이 나눠진 게 신기하죠. 하지만 이건 심리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이 러시아어를 전혀 모르고 수학을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러시아어를 하고 프리드만 방정식을 풀고 있다. 이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저게 가능할까 의심이 가는데 3. 한 인격에 생겨났던 상처나 질환이 다른 인격에서 사라진다? 이 정도가 되면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해석하기 좀 곤란한 지경에 이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의미는 좀 이따가 또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다. 이 배경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뭔가 다른 거대한 다른 의미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히든 리얼리티란 말을 하는데 사실 여기다 쓰면 안 되는 말이지만 뭔가 숨은 실체가 있지 않나 이런 걸 이 현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예는 이게 이제 환생을 묘사한 거예요. 환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잘 안 믿어요. 근데 환생이라는 현상은 있죠. 환생이라고 생각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걸 연구는 하니까 그게 정말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상은 분명히 존재하죠. 많은 의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 환생 케이스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게 물론 아주 흥미로운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특히 인도나 중국, 뭐 그쪽이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얘가 뭐 아버지한테 사실은 나는 뭐 어느 다른 도시에 누구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가서 봤더니 얘가 말하는 그 사람들이 다 살고 있고 얘가 기억하는 그 집에 갔더니 누가 똑같이 있고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흔한데 다큐에도 많이 나왔고 아주 그렇게 보면 환생이라고 차라리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단순한 비과학적이지만 단순한 그림이죠. 근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전생 체면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전생을 기억해낸다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물론 과학적으로 확실한 건 아니죠. 어쨌든 현상은 있어요, 그런. 그래서 전생 체면에 들어가서 전생을 기억을 해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지금 내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뉴욕이나 파리에 뭐 뭘 하는 사람이고 뭐 어떤 옷을 입고 있고 나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아주 흔하지 않지만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전생이라고 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정리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게 다 뭐 그 사람이 있었는지 아닌지 확인이 다 된 건 아니지만 그런 케이스가 유추를 해보면 이 지금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태어난 후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이란 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나는 만약에 뭐가 있다면 저는 무신론자예요. 거의 유물론자고 사실. 근데 내 뭐가 있다면 그 존재가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날 전생이잖아요. 환생이고. 근데 제가 만약에 1990년생이다 라고 한다면 90년
이후에 제 머릿속에 기억이 있으면 그건 제 전생이 아니잖아요. 딴 사람의 기억인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의 연구에서 함의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혹은 많은 사람들이 전생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게 사실은 전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억을 빌려온 거란 거죠. 죽었든 살았든. 그런 가능성이 있다. 네. 이 두 가지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우리가 평소에 일상 속에서 늘 생각해 오듯이 그런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에 구속되고 저는 비록 무신론자고 유물론자 가깝긴 하지만 네, 육체에 구속되고 그것뿐인 존재라면 이게 가능할까? 네, 이게 가능하면 아까의 해리성 정체장애의 그런 상황이 가능할까 과연? 이 그림들은 우리한테 뭘 연상하게 하냐는 거죠. 오히려 우리같이 이렇게 동떨어진 하나하나의 사람들의 시스템을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인 간섭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물론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소프트웨어겠죠. 뇌라는 하드웨어에 의해서 구성되는. 근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뿐만 아니라 저라는 전체 몸을 포함해서 모든 것과 이 여러분의 몸과 생각,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개별적인 물질이 아니고 일종의 소프트웨어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간섭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의 기억을 나도 모르게 빌려와서 그걸 내 기억처럼 말하는 거죠. 다중인격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경우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주 식상한 매트릭스 화면입니다. 그나마 좀 덜 식상한 걸 골랐어요. 예, 총알 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막 세 사람 이렇게 서 있는 거 아주 정말 과학적 관심 있는 사람들은 5만 가지 책 인터넷에서 다 보잖아요. 예, 그런 등장인물들이 안 나오는 걸로 이런 시뮬레이션이 아닐까,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아닐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걸 아주 진지하게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철학자로서 닉 보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테드도 나왔었고, 물론 이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이분은 우리가 망상에 가깝게 얘기하는 우리뿐만 아니고 우주 전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아닐까라는 것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백업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분명히 그럴 것이다 라고 이분은 얘기를 해요. 실제로. 농담이 아니고. 그 논리를 말씀을 드리면 대충 이런 거예요. 세상에 컴퓨터 참 많습니다. 그죠? 지금도.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컴퓨터를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주머니에. 그 컴퓨터는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쓰던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집에도 또 컴퓨터가 있고요. 랩톱도 있고.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2014년 12월 12일 2시 25분 네. 요 시점에 100만 대의 컴퓨터가 훨씬 많겠지만 100만 대의 컴퓨터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이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교수님의 얘기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제 방식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100만 대 컴퓨터가 있어요. 그러면 2015년에 이 시점에는 역시 100만 대 혹은 그보다 좀 더 많은 컴퓨터가 있겠죠. 2016년에도 있겠죠. 점점 컴퓨터는 오히려 강해질 겁니다. 세지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700년, 9400년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17743년, 179,746년 매 순간 수많은 컴퓨터가 있어요. 이 컴퓨터를 다 합치면 얼마나 많을까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심즈 이런 게임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심시티. 예, 저는 심시티 4까지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심즈는 재미없더라고요. 예, 뭐 하는지 모르겠어. 왔다 갔다 부딪히고 맨날. 그러면 이 수많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많은 컴퓨터 중에 한 10만 분의 1 정도, 100만 분의 1 정도만
사람이 실제로 움직이고 심시티 같이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점을 계산을 제가 뭐 굳이 전에는 하기도 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2014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그림의 이 세상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컴퓨터가 이걸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의 얘기도 비슷한 얘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14년 15년 뿐만 아니고 계속 10만 년 후, 100만 년 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논리적으로. 그럼 너무나 많은 거의 무한대 가까운 컴퓨터가 2014년에 무슨 이유로든 재미로든 뭐든 간에 돌릴 가능성이 있어요. 돌릴 수 있고, 갈수록 더 강해지니까 갈수록 더 현실적이겠죠. 그런데 실제 현실이란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실제 현실은 하나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는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어야 돼요. 2014년이라는 세계가 있다면, 수많은 세계가 있다면. 게다가 단지 올해, 내년, 내일, 오늘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강력한 컴퓨터는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똑같은 식의 세상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그 시뮬레이션이 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안에 사는 존재들이 그 안에서 과학기술을 발달시켜서 컴퓨터를 그 안에서 만들어서 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또 시뮬레이션이 될 수 있고, 이 층위가 끝이 안 납니다. 논리적으로는 이걸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2014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지금 이 현실,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은 무한대 표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무한대인데 실제 세상은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현실일 가능성이에요. 답은 뭐예요? 0이죠. 무한대분의 1이 0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100%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끝. 가겠습니다. 예, 이걸 이제 옥스퍼드 대학 교수님이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분은 철학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죠. 그렇다고 제가 정말 이렇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기 때문에, 뭐 증명될 수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아주 말도 안 되고 망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얘기까지도 사실일 수 있다는 논리적 논증이 가능하고, 또 과학적으로도 한번 접근해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실제 논문도 있어요. 논문도 있죠. 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제가 재미있는 가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아까 그 교수님입니다. 아주 많은 컴퓨터가 세상을 시뮬레이션 하는 광경이지만 실제로는 아마 아주 큰 게임방 같은 걸 것 같아요. 여러분 데자뷰란 거 아세요? 기시감.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냐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행동을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머리에 꽝 치는 듯이 이건 나 좀 언젠가 해봤는데, 똑같은 행동을 했고 딱 봤을 때 이종필 교수님이 턱에다가 손을 저렇게 놓고 있고 여기 안경 쓰신 분이 웃고 있는 것까지도 다 세트로 때로는 쫙 연결이 돼요. 근데 몇 초 안 가죠. 몇 초 가고 나면 다 흐릿하게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느낌만 남아요. 뭔가가 반복됐어. 어떤 분들은 이걸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는데 요즘 나이 들어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젊어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한번 일어나면.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 느낌으로는 꿈하고는 달랐어요, 이건.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정체를 정확하게 모르고 기시감, 데자부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 식상한 우리의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고양이가 등장을 해요, 여기. 얘네들이 지금 매트릭스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작전을 펼치려고 하는데 고양이가 이런 일이 벌어지죠. 소리는 안 나오지만 잘 안 보이네요. 계단 올라가다가 네오가 저 고양이 보셨어요 혹시? 보이나요? 고양이가 안 보인다는 점이 더욱 신비감을 자아내는군요. 포인트가 뭐냐면 네오가 저 작전을 하려고 지금 올라가다가
저 밑에서 고양이가 한 마리 야옹하면서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고개를 돌리고 올라가다가 다시 소리가 나서 봤더니 똑같은 고양이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네오가 저거 뭐지 하고 올라가는데 옆에 위에 이제 여기 숙달된 조교인 모피어스나 이런 애들이 물어봐요. 뭘 봤냐? 그랬더니 나 방금 데자부를 봤다. 뭐였냐? 고양이였다. 똑같은 고양이였냐? 똑같은 고양이였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해요. 아, 네오가 먼저 데자부라 그랬죠. 그렇죠. 데자부란 말을 하죠. 예.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물어봤더니 이 데자부란 거는 시스템이, 즉 매트릭스가, 즉 컴퓨터가 뭔가를 바꾸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 보면은 자기네들 지금 배신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와서 스포일러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한 15년 된 영화인데 예. 배신자가 요즘 하도 예민해서 인터스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15년 전에 아니죠, 네. 배신자가 있었고 그 배신자가 매트릭스에 이걸 알려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좀 이따가 치도곤을 당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저 위에 올라가서 문이라고 열었더니 문 뒤에 붉은 벽돌로 그냥 벽으로 바뀌어 있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데자부는 이런 거 아닐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데자부가 왜 생기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네. 저는 원래 그런 빈틈을 노려서 얘기를 합니다. 네. 과학적인지 아닌지 참 욕하기도 뭐하고. 네. 어쨌든 그런 게 아닐까. 그럼 이제 데자부라는 건 너무나 신기한 현상이기 때문에 한번 겪으면 그 느낌이 너무 강해요. 예. 그 강렬한 느낌을 주는 그 뒤에는 뭔가 이런 게 숨어 있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살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특히 남자분들이 잘 많이 하셨을 FPS 게임 같은 거겠죠. 예, 1인칭 슈팅 게임이라고 합니다. 해보셨죠? 네. 좀 하시죠, 그런 거. 하고 사는 거지? 예. 전 되게 좋아했어요. 이제는 힘들어서 못해요. 머리가 아파요. 40 넘어가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 많이 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하기도 했어요. 그런 게임일 거 아니에요. 1인칭으로 세상을 보게 되니까. 총은 안 들고 있지만, 그죠? 왔다 갔다 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그런 게임일 텐데 아마 우리가 컴퓨터 안에 살고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 이런 게임인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 이런 괴물을, 예.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저는 이제 저로 도망가고 있겠죠. 어쨌든 예, 이런 게임에 살고 있는 셈인데 데자부란 거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체크포인트. 게임하다 보면 체크포인트가 있어요. 체크포인트는 뭐냐면, 예, 물론 매 순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아주 친절한 게임도 있지만 때로는 저 체크포인트를 넘지 못하면 이제 세이브가 안 돼서 그 전에 체크포인트까지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엄청 짜증나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를 넘는 거예요. 여기를 넘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넘었어요. 얘를 죽이고. 그래서 넘었는데 좀 이따 죽었다고요. 얘 비슷한 애들이 10명씩 와가지고 죽었어요. 죽었으면 우리가 사는 실제 세상도 어쩌면 데자부가 일어나고 그 시점에 사실 우리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건데 데자부가 체크포인트로 죽기 직전의 상황으로 한번 샥 돌려보내주는 거죠. 우리 소프트웨어를, 우리 자신을. 그래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이 뒤에 내가 이 체크포인트를 지난 뒤에 상황을 기억을 하면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인과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되고 내가 이 세상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단초가 되잖아요. 너무 구체적인. 그래서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매트릭스 시스템이 그걸 기억 못하게 해요. 그래서 리스타트로 돌아가서 바로 시작을 하는데 그 순간 약간의 빈틈들이 있는 거죠. 프로그램상에. 그래서 이건 내가 겪었던 일인데 라는 생각이 아주 짧은 시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1초, 2초, 3초? 예, 그러니까 버그죠, 버그. 그래서 맨날 일어나진 않지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수시로 죽고 있는데, 예, 소프트웨어의 매트릭스 시스템의 은혜로 계속 여러 번 다시 살아나지만, 예, 그걸 결국 하지 못하는 게 진짜 죽는 시점. 아마 숫자가 10번?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그런 눈으로 보세요. 자, 또 한 가지는 누군가가 이걸 만들 수 있었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우주가 다 들어가는 이런
컴퓨터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컴퓨터는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고 인공지능도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고 모든 면에서 가상현실 아주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몇십 년 후, 몇백 년 후에는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다면 왜 그걸 하게 될까? 물론 게임으로 할 수도 있고 재미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실험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이 오면, 그런 기술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세상이 오면 미래의 인류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세상의 문제 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현실의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빈부격차에 계층 갈등, 이념 갈등, 환경 문제,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전쟁, 기아, 자연재해 끊임없이 닥치고 그걸 우리가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심지어는 우리 인간 내부의 문제를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네. 이걸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걸 없애버리면 돼요. 그냥 현실을 다 없애버리고 매트릭스 내 애들이 했듯이, 거기서 물론 기계가 인간을 집어넣고 배터리로 쓰는 설정이지만 이 복잡한 현실을 싹 다 없애버리고 우리 후손들을 전부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넣어버리고 현실이 있었다는 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컴퓨터 시스템은 아주 철저한 아주 훌륭한 인공지능 중앙 컴퓨터에 의해서 모든 게 통제되고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는 한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뭐 전쟁을 일으켜서 뭐 수백만 명을 죽인다거나 아니면 연쇄 살인마가 된다거나, 예, 이런 식의 가능성을 차단한 세상을 만들고 우리는 그 세상을 만든 사람들은 기억하겠지만 그 속에서 태어나는 애들은 이제 더 이상 그게 가상세계라는 걸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도 지금 그런 속에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런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예, 현실이 이 모양이니까. 그래서 제가 SF 단편을 가끔씩 쓰는데 한 대여섯 편을 썼는데요. 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노아의 방주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실은 아주 그때 과학기술이 아주 발달했던 시대고, 노아의 방주가 실은 사람들을 비가 와서 배를 띄워서 우리가 도망가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속임수였고, 노아의 방주 자체가 아주 거대한 인큐베이팅 시스템이었고, 그때부터 인류는 거기 들어가 살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속에서 태어난 거죠. 뭐 이런.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건데요. 이건 아주 허접한 물건입니다. 중국산 4만원짜리. 근데 여기에 스마트폰을 꽂아요. 갤럭시 S4 같은 게 잘 맞게 돼 있어요. 이 물건은. 꽂고 앱을 돌리고, 앱이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면 플레이스토어에 천재예요. 예. 이렇게 보면 입체 영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좀 후져가지고 사실 그렇게 훌륭하진 않아요. 근데 언론 등에서 요즘 자주 들어보셨을 오큘러스 리프트 들어보셨어요? 네. 혹은 기어 VR, 삼성에서 내놓는다는, 삼성에서 갤럭시 노트 4하고 맞춰서 내놓는 물건, 미국에서는 12월 1일 날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2월이나 3월 달에 나올 거래요. 저는 제 아는 사람이 가상현실 쪽에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초기부터 이걸 들여다봤어요. 이걸 쓰면요, 이거는 그 효과는 없지만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것도 이런 걸 쓰면 지금까지 우리가 3D니 뭐니 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일단 화각이 시야가 100도가 되기 때문에 빈틈이 거의 없어요. 저거 썼을 때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세상이 펼쳐져요. 고개를 돌리면 물론 다 따라가죠. 아주 뒤로 돌리면 뒤가 보입니다. 이 빈틈이 거의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 뒤에 뭐 옆에 스크린 옆에 시커먼 선이 있다거나 이러면 금방 가짜인 줄 알잖아요. 근데 거의 안 보여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봤을 때는. 그 기술이 완전 상용하고요, 지금. 게다가 스마트폰을 꽂아서 보고, 스마트폰을 꽂든 안 꽂든 그래서 이런 기가 비싸냐? 이거 4만 원이고요.
삼성에서 나오는 노트 꽂아 쓰는 VR조차도 20만 원밖에 안 해요. 벌써 여기까지 왔거든요. 예, 나중에 1년대로 아마 다들 경험을 해보실 거예요. 그게 어떤 세상인지. 그 속에 게임도 할 수 있고, 저는 좀비 많이 죽였어요. 정말 무서워요, 그런 게임. 예. 왜냐하면 전체가 다 지하 터널을 지나가는데 360도 모든 세상이 다 그 상태거든요. 그 좀비 여기서 푹 튀어나와요. 공포 영화도 나와 있어요, 이미. 그리고 여행. 파리나 이런 데 가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돌면은 이제 파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있고 차도 있고. 이게 지금 상용화 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10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100년 후면 1000년 후면 이 기술은 어디까지 갈까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얘기하는 게 굳이 주제는 아니었어요. 주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정말 존재하느냐였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는 게 논리적으로는 괜찮지만은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존재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기게 돼요.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존재의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존재, 이런 식으로 끝도 없는 뭐 이런 식의 문제잖아요. 신을 만든 건 누구냐, 제1 원인이 신이라면 그 신을 만든 건 누구냐.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질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신은 원래 있던 거다, 그런 게 어딨냐. 그럼 그 신을 만든 존재로 또 있어야 되고 또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좀 달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계신 분들 양자역학에 대해서 조금 배우셨나요? 기본 개념이라도? 기본 개념. 1학기 때? 1학기 수업에 들어가서 1학기 때, 2학기 때 다 같은 분들이 들으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예.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죠? 없어요? 없어도 돼요. 제가 지금 한 2분 내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2분 동안 설명을 듣건 20년 동안 설명을 듣건 다 모르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아요. 자, 이게 저희 질문이었죠. 그죠? 양자역학이란 것은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양자역학의 가장 대중적이고 양자역학을 좀 아는 사람들한테 가장 식상한, 그리고 SNS 쪽에서도 은근히 돌아다녀서 여러분도 들어봤어요.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이상한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얘죠. 예. 물론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냥 얘는 그냥 인터넷에 있는 그냥 고양이고요. 예, 제가 데려왔어요.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는 뭐냐면, 고양이를 박스에 이렇게 넣어요. 그런 다음에 얘가 이렇게 밖을 볼 수 없게 문을 잘 닫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장치를 합니다. 멋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독극물이 들어있는 통이에요. 그런데 어떤 장치를 해서 그 방사성 원소의 붕괴를 활용한 장치를 해서 50대 50의 확률로, 뭐 아주 그냥 단편적으로 예를 들게요. 이거 1시간 동안 고양이 이렇게 놔둔다 치자고요. 근데 이 1시간 동안에 이 안에서 그 방사성 물질이 붕괴할 확률이 50대 50이에요. 5대 5예요. 근데 얘가 붕괴를 하면 이 어떤 장치에 의해서 이 독극물 병이 깨지고 독극물이 나와서 고양이가 죽게 돼 있어요. 이 5대 5라는 거는 랜덤이에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말해서. 이게 깨지면 얘가 죽고 이게 안 깨지면 얘가 안 죽는 건데, 1시간 동안 이 상자는 아주 튼튼하게 방음도 돼 있고 막 이렇게 잘 돼 있어 가지고 이 고양이가 안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1시간 후에 열기 전에 알 방법이 없어요. 양자역학이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이 상자 속에 있는 고양이는 지금 둘 중에 하나의 상태일 거 아니에요. 죽었거나 살았거나. 그죠? 만약에, 아직 난 모르지만 열기 전에는, 만약에 깨졌으면 죽었을 것이고 안 깨졌으면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양자역학에 길고 복잡하고도 미묘한 이론을 끌고 들어가서 이거 여기에다 적용하면, 이 상태, 우리가 이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는 이 고양이는 죽었고 동시에 살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죽었거나, or이 아니고 and예요. 죽었거나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고 죽었고 동시에 살아있는 상태로 중첩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뚜껑을 열어서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보는 순간에 그 중첩된 상태가 하나로 확 가죠.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예, 그 상태,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 혹은 죽었고 동시에 살아있는 상태로 있어야 돼요. 어처구니 없지만 예, 이 양자역학이라는 거는 이미 20세기 초반에 등장을 했고 지금까지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어떤 물리학 법칙보다 더 완벽하게 검증되어 왔고, 그리고 TV라든가 5만 가지 일상생활에까지도 응용되고 있는 과학이에요. 근데 얘를 거시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이고, 스포일러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죠. 저게 과연 가능하냐. 원래 양자역학은 원자, 소립자 차원에서만 이제 처음엔 적용을 시킨 거거든요. 그럼 저 고양이 저렇게 큰 물체로 저게 말이 되느냐. 또 심지어는 고양이 생물이잖아요. 그럼 고양이 대신 내가 들어가 있으면, 제가 들어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밖에 있고 여러분들이 뚜껑 열기 전까지 저는 죽은 것과 동시에 살아있는 상태인가요? 나의 입장을 고양이에 놓고 보면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건 여담이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물체가, 뭐 고양이를 일단 물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어떤 물체가 살아있고 동시에 죽었다는 말이 가능하냐. 이건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거냐. 있을 수도 없고, 예,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아직도 정확하게 과학자들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100년이 됐는데도. 그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 뚜껑을 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양이는 원래 없었던 거죠. 예. 고양이란 물체는, 고양이란 생물은 존재했던 적이 없어요. 소프트웨어일 뿐이거나 관념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어 있을 수도 있고 살아있을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막상 물론 실제로 뚜껑을 열면 이 속에 시체가 있던가 살아있는 고양이가 있겠지만 그 본질은 이러하다. 그래야만 그 논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자는 비어있다. 물리적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에. 그런 예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것도 역시나 전혀 과학적 바탕이 없는 망상이 아니에요. 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존 휠러라는 유명한 물리학자인데요. 가장 유명한 걸로는 블랙홀이라는 이름을 지은 분이에요. 인터스텔라로 더더욱 유명해진 우리의 블랙홀. 예, 이름을 지은 분인데 사실은 블랙홀이 좋아서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아무튼 예, 블랙홀이라는 이름을 지은 분인데, 이분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참여 우주란 주장을 했어요. 참여 우주란 거는 양자역학적 사고방식에 기인해서 나가다 보면 우주란 거는 지성을 가진 존재, 우리가 지성을 가진 존재잖아요. 아마도, 그죠? 예. 지성을 가진 존재가 그 관찰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물질적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첨단 이론도 아니고 이미 20세기 중반에 그런 물리 이론이 등장을 했고, 예, 이분이 한 유명한 말로 eat from bit이란 말이 있어요. it은 뭐예요? it은 여기서 물질을 얘기해요. 우리 같은 사람, 원자, 소금, 돌, 별, 은하. bit은 컴퓨터 용어잖아요. 그죠? 정보. 즉 물질은 물질로서 본질이 아니라 정보에서 온다. 이때 컴퓨터가 지금처럼 발달하지도 않았던 시절에 이분은 이미 이런 논리를 얘기했고, 그래서 이러지 않겠느냐. 이건 뭐냐면요, 여기가 우주의 시작이에요. 빅뱅. 그리고 이렇게 우주가 점점 커지고 팽창해가지고 이제 수많은 행성이 생기고, 인간이 혹은 어떤 지성을 가진, 즉 우주를, 물질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지성이 나타났다. 이 지성이 나타나서 그 우주를, 자기가 태어난 우주의 시초를 들여다봄으로써 비로소 우주의 물질적인 실체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되게 신기한 얘기잖아요. 예. 정말 SF 같은 얘기인데, 이분은 이런 걸 주장하면서 참여 우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리적 우주가 아무 의미도 없고 심지어는 존재하지조차 않는다는 얘기. 이분의 제자가 있어요. 제자는 이런 말 했습니다. 양자역학은 정말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자연을 서술하고 있으나 그 터무니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실험 결과와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부터 터무니없는 존재임을 사실로 인정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과학하는 태도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과학적인 관찰 결과가 반대가 됐을 때 사실은 내 경험이나 내 생각, 상식보다는 과학적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죠. 이 말을 한 사람은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예,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그 음모론자가 아니에요. 예.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멋있죠? 예. Do we make, 예. 우리가 우주의 존재를, 지금 보니까 좀 문장이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는데, 예. 어쨌든, 우리가 우주를 존재하게 만드느냐. 지금까지 했던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별이죠. 이게 별인데, 이 별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별인가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형태의 별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형태의 별이란 말은 디테일이 없고 뭐가 뭔지 모르고 저 별의 정체, 저게 아주 뜨거운 태양 같은 핵 융합하고 있는 덩어리, 수소 덩어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멀리서 바라봤을 때 얘기인데 이 상태가 언제까지 갔죠? 수백 년 전까지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계속 이 상태였어요. 망원경을 만들기 전까지 인류에게 별은 그냥 하늘에 붙어있는 점이었습니다. 계속 그래왔죠. 지금은 예, 이게 우주예요. 잘 안 보이지만 저게 지금 그림이 인간이 관측 가능한 우주를 그려놓은 겁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요, 직경이 930억 광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양쪽으로 460억 광년 정도 갑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아마 우주론 시간에 나왔겠지만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기 때문에 공간의 크기도 그러야 되지 138억 광년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잖아요. 훨씬 더 빨리 팽창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observable universe라고 지금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위에 써졌는데 안 보이네요. 예. 사실은 우주 공간의 크기가 그거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직경이 된 900억 광년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렇게 뭐 좀 커 보이죠? 막 글자도 커 보이고요. 실제로는 예. 요 하나 이게 안 보여요. 지금 이것도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선이 이렇게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이 점이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천여자리 은하단이에요. 천여자리 은하단에는 은하가 44,000개가 들어있습니다. 요 점이 그 44,000개의 은하가 모여있는 초은하단이에요. 그리고 이런 은하단들이, 초은하단들이 수백만 개가 모여있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예요. 아까의 그 별과, 원시인들이 보던 별과 지금 우리가 아는 우주는 이렇게, 거시적인 면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또 작은 쪽으로 가보면 중세 사람들한테 작은 물건이란 건 이런 거였어요. 소금 알갱이, 설탕 알갱이. 이거보다 작은 건 보이지도 않고 잘 모르고 세균이 있는 것조차 몰랐죠. 세균이 있다는 거를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된 거는 19세기가 돼서예요. 파스테르가 이것저것 실험하면서. 예. 그때까지 인간들한테 작은 거는 이런 게 작은 거였어요. 지금은 예, 비슷해 보이지만 얘는 이제 예, 소립자 차원으로 전자현미경으로만 봐야 되는 물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거를 축구공만큼 느리면은 내 지구는 은하만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작은 물건들. 예. 지금 세상은 또 이렇게 작게까지 우리가 보게 됐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화면에 보여드렸던 우리가 우주를 만들고 있을까? 라는 관점을 적용시켜 보면 이런 거죠. 과학의 발전에 맞춰서 우주는 커지고 복잡해지고 미소해지고 다양해지고 디테일은 점점 증가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걸? 우리만은 아니겠지만 의식이, 지성이, 관찰자가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인들은 전자현미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못 봤어요. 아이고, 예, 스포일러. 이 세상을 못 봤어요. 그때 이 세상이 없었다는 거지, 그냥 없었어요. 왜? 모든 건 어차피 일종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고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렌더링 되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게임 들어가 보세요. FPS, 파크라이나 이런 재밌는 게임 많죠. 예, 하프라이프니. 보다 보면 내가 못 가는 곳이 있어요. 그죠?
모든 데 내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을 따라가고 저 위에 뭐 산 같은 거 보이는데 저기 못 가잖아요. 그 산에는 나무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산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갈 수 있는 곳만, 내가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곳만 그 안에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문도 열리고 폭탄도 놓여있고 햄버거도 떨어져 있는 거죠. 저 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런 게임인데 내가 저 산에 갈 수 있게 됐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더 이상 껍데기로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의 연합된 의식이 그것을 구성할 수도 있다. 혹은 우리의 컴퓨터를 돌리고 있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컴퓨터가 그 순간, 그 속에 살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개체들이 그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에 그것들을 렌더링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이를테면.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이 이 물질과 우주와 물질계를 점점 구체적이고 복잡한 무엇으로 창조해내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무게는 덜 실리지만. 이게 게임이에요. 우리 옛날 게임 이랬잖아요. 그쵸? 컴퓨터가 이런 게임 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저는 많이 해봤어요. 20대 때. 우리 때는 이게 아주 훌륭한 거였어요 이런 게. 와 사람도 있네? 그 전에는 무슨 테니스 게임 이런 거 점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냥 점 하나. 플레이어도 없고 막대하고 점 가지고 테니스 했어요. 우린 게임으로. 이런 사람 있고 비행기 있고 와 하늘. 이거 나타났을 때도 되게 신기했는데 뭐 혹은 조금 깨끗하긴 하지만 역시나 이런 수준. 컴퓨터가 충분히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할 수 없었어요. 지금 게임은 이래요. 요즘 게임은 이래요. 이 GTA5 밑에는 GTA5인데 지금 좀 어둡긴 하지만 실사하고 거의 구별이 힘들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게임의 인트로가 되는 CG만 훌륭했고 게임 막상 게임으로 들어가면 허접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게임 메인 화면이 이래요. 실제 플레이 화면이. GTA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데 다 가잖아요. 자유도도 엄청나게 높고. 이제는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다니고 컴퓨터가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저 멀리 있는 이상한 집, 산, 다리도 구체화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먼 데를 보고 작은 데를 보게 되면서 우주가 그만큼 실제로 구체화된 게 아닐까. 그래서 우주는 어쩌면 내부의 프로그램인 우리 자신이 그 변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생명이죠.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생명도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어쩌면 그런 걸 만들 수 있을지 모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주는 그러면 현실일까 상상일까? 물질일까? 의식일까? 빛일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안 되겠죠. 그죠? 결론을 내리는 순간 사이비 종교가 돼요. 이거 사이비 종교 만약에 되게 좋은 주제예요. 우주는 이런 거야. 나만 믿어. 내가 구원해 줄게. 앞뒤가 안 맞죠. 하지만 따라와요. 이런 거에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고 확실한 거는 이래요. 제가 믿는 것은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한 이 부분 속에 다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물리학이나 과학을 발달시키면서 뭔가 사실과 연결된 어떤 부분들은 드러날 거라고 봐요.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한 형태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소위 히든 리얼리티라는 말을 다시 쓰고 싶은데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이 현실, 물질적 현실 뒤에 그것이 5차원이 됐던 인터스텔라적인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건 있을 것이고 다양한 상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11층인가? 영화인데 이 사람은 이제 끝까지 갔더니 끝에 이런 걸 발견하죠. 자기 세상 끝에서 이쪽은 멀쩡한 자연이고 이 끝에 안 만든 거야 뒤를 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주는 복잡하고 아직 아는 건 너무너무 없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것들과 논리적인 것들과 결합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음모론이나 너무 신기한 얘기만 빠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있다. 그런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